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오네요. 항상 즐겨보기만 했던 곳이라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이야기 속이라도 시원해지게 꺼내보려 합니다. 어디에서 말 못한 이야기를 이렇게라도 털어놓고 나면 모든 걸 잊고 새로 출발하는 기분이 들 것 같네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결혼해서 결혼 생활 이어오다가 그 생활을 청산한 지는 이제 곧 3년이 되어가네요. 결혼은 일찍 했지만 아이는 생각보다 일찍 찾아오지 않아 이제 겨우 유치원에 들어간 딸아이와 함께 싱글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코 행복하거나 순탄했던 결혼 생활이 아니었고 어떨 때는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 아이가 있는 게 저에게 불행이라기보단 너무나도 다행스럽고 하늘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남편에게는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지만 그건 제 마음일 뿐 앞으로 아이가 원한다면 남편과 자주 만나 시간을 보내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시댁에 아이를 데려가는 건 절대 못하게 할 생각이지만요. 남편과는 회사 생활하면서 소개를 받아 알게 되었습니다. 소개팅 같은 연애 목적의 소개는 아니었고 저희 회사가 다른 회사랑 겸업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일이 많아 일 목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또래보다 빨리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어 다른 회사랑 같이 미팅을 하게 되어도 항상 제일 막내였는데 남편도 저보다 한 살 많은 막내 직직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생일 때 취직을 해서 취업계를 낸 케이스고 남편은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군대를 다녀와서 취직한 케이스라 나이대는 비슷했지만 경력 연차에서는 제가 좀 밀리는 입장이었죠.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저는 경력과 일처리 경험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같은 회사는 아니라도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는 동안에는 남편을 사수처럼 생각했고 일을 배우곤 했어요. 나중에 들었지만 남편은 처음부터 저에게 연애 감정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의 직속 담당 사수보다 더 자세하고 친절하게 업무를 알려주고 팁들을 전수해주는 남편에게 저도 끌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남편을 만나기 전에 연애 경험이 몇 번 있었어도 오래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제 성격이 고분고분하거나 순정적인 타입이 아니라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하고 자기 주장도 좀 있는 편이라서 이성들에게 오랫동안 인기가 있거나 하는 타입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저에게 잘해주고 친절한 남편에게 마음을 여는 건 어쩌면 그 나이 때 여자애라면 당연한 일이기도 했어요. 왜 처음으로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 이것저것 째지 않고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제가 딱 그랬습니다. 사실 연애를 하는 동안 남편이 이해 못할 언행을 한다던가 심하게 성격 문제로 싸우는 일이 있었다거나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남편 성격이 모나지 않고 좋게 넘어가려는 성향이라 싸우는 일은 오히려 거의 없었죠. 제가 좀 할 말하는 성격이긴 해서 이전 연애들은 항상 시작한 지 며칠도 안 돼서 관계가 끝나곤 했는데 남편과 오래 연애하고 결혼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 때문이었죠. 결혼 생활을 하면서야 남편이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복잡한 문제에서 회피하고 싶어하는 무책임한 성향 때문에 모르는 척 할 뿐이라는 걸 깨달았지만 아무튼 연애할 땐 그게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정서적으로 그 누구를 만났을 때보다 남편과 만날 때 가장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어느 정도 막내 딱지를 떼자마자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 결혼하고 몇 달 뒤에 돈 관리를 서로 따로 하다가 하나로 합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서로 통장을 합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에 비해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특히 남편은 대학도 가지 않고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경력이 꽤 되는데도 모아놓은 돈이 없다는 점은 좀 의아했습니다. 연봉이 또래치고는 꽤 되는 편이었는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연애할 때 한 번도 돈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거나 집안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축을 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쓰는 편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결혼을 하고 몇 달 동안 남편이 돈 쓰는 걸 옆에서 지켜봤기에
더더욱 이해가 안 되더군요. 분명 성과급도 받았을 거고 크게 뭘 사거나 했던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터놓고 어디다가 돈을 쓰는지 뭐 하고 지내길래 이렇게 모은 돈이 없냐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털어놓더군요. 사실 형이 도박으로 돈을 몇 번 날렸어. 그동안은 내가 결혼한 것도 아니고 뭐 여유돈 좀 있으니까 몇 번 도와줬어.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연락이 오셨는데 결혼해서 못 도와준다고 하는 것도 좀 정없어 보이고 어머니도 힘들다 하셔서 어차피 내 성과금이고 형도 요즘 치료센터 다닌다 하는데 안타깝더라고 그 말을 듣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이 무슨 중독 때문에 남한테 피해 끼치는 사람들이거든요. 특히 도박 중독은 돈이랑 얽혀진 문제다 보니 더 심각하잖아요. 그런 심각한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결혼하고 몇 달 살고 나서야 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고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자기가 도박 중독인 것도 아니고 형이 그런 건데 일일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지 않냐고 하더군요. 하지만 100번 양보해서 연애 시절에는 뭐 남편이랑 결혼한 것도 아니니 자유롭게 도와줬다고 해도 결혼도 하고 가정이 생긴 마당에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시댁에 돈을 보내고 있었다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결혼 전에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시모가 저희 결혼 생활에 지원을 많이 못해줄 것 같다고 초장부터 못을 박던 게 생각이 나더군요. 그간 남편이 그렇게 어렵게 사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뭐 사정 있어 그러려니 생각하고 저희 집이 여유가 되니 조금 더 보태기로 했었죠. 애초에 저도 결혼하는데 부모님께 무리하게 손 벌리고 싶지 않아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수준에 맞기 시작하고 싶었던 마음이었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모아놓은 돈과 부모님 도움 조금 받아서 신혼집 마련하고 가전제품 같은 것도 제가 쓰던 걸로 해서 신혼집을 꾸려놓고 지내던 상황인데 앞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는 커녕 저도 모르게 돈이 새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자 저라도 확실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되겠다. 앞으로 내가 돈 관리를 해야겠어. 아주버님이 정말 치료 다니고 계신다고 해도 나는 못 믿어. 앞으로 우리 애도 낳고 미래도 생각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모르게 돈이 새는 거 나는 못 참아줘. 다시는 안 보내주겠다고 약속 안 하면 내가 시댁에 가서 받아낼 거야. 아유 그래도 가족인데 힘들다 하면 조금은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아예 내칠 순 없잖아. 나는 그럼 가족 아니야? 나랑 나중에 생길의 생각을 먼저 해야지. 자기가 그렇게 계속 도와주니까 아주버님도 계속 믿고 그러시는 거겠지. 아주버님 생각에서도 도와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알겠어. 그럼 돈 관리는 내가 하는 걸로 하자. 나도 그게 나을 것 같아.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자 남편이 주눅이 들어서 제가 돈 관리를 하는 것에 동의하더라고요. 그 말도 못 믿어 저는 정없어 보여도 바로 그 자리에서 각서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집안의 경제권을 제가 받아오고 남편과 저는 각자 똑같은 개인 용돈 받고 얼마 정도 생활비로 쓰고 남은 돈은 그대로 저축했습니다. 저축한 돈의 일부는 그대로 저희 부모님께 빌린 신혼집 잔금 마련하는 데 쓰였어요. 결혼할 때도 남편은 정말 말 그대로 가진 돈으로 기본만 해서 들어왔고 이렇다 할 도움 하나 주지 않은 시댁이 많이 어이없긴 했지만 남편의 월급이 꽤 되는지라 사람만 보고 미래만 생각하자 해서 그러려니 했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 더더욱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 빨리 갚아드리고 싶더군요. 어차피 돈 관리 제가 하기로 했으니 그냥 편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각서를 받자마자 결혼 전보다 더 허리띠를 졸라면서 금검절약하게 살았어요. 남편도 낭비벽이 있는 타입은 아니라 용돈이 부족하지 않게 잘 관리했고 저는 제 용돈 한도에서도 아껴서 따로 저금을 할 정도로 돈을 많이 쓰는 타입이 아니었으니 그 뒤로 돈 문제로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어 한동안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부모님이 빌려주신 금액을 완전히 돌려드릴 수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남편과도 시댁과도 사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사는데 여유가 없어 아이가 찾아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과 둘이서 오붓하게 재미나게 그나마 잘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버님도 정말로 치료센터를 열심히 다니는 듯한 눈치였고 어머니는 큰아들 잘 될 거라는 희망의 삶이 조금 여유로우셨는지 저에게도 상냥하고 잘 대해주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후 아이를 임신하게 된 즈음 화목했던 집안 분위기는 와장창 깨지기 시작했어요. 애초에 도박 중독 아주버님과 그런 아주버님을 싸고 도는 남편과 시어머니와 같은 가족이 된다는 게 살아난 판에서 살아가는 듯 아슬아슬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주버님은 평소에 볼 땐 말도 별로 없으시고 큰 소리도 안 내셔서 아주 점잖고 조용한 사람 같은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다 가끔 화나는 일이 생기면 말 그대로 눈이 뒤집히는 아주 폭력적인 사람이었죠. 다행스럽게도 저에게 직접적으로 그런 적은 없었지만 딱 한 번 아주버님이 그렇게 고는 걸 보고는 너무 놀라서 시댁에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던 적이 있네요. 그날은 시집가고 3번째로 만난 명절이었는데 평소 자주 안 오셔서 저도 처음 뵙는 남편의 먼 친척이 오신 날이었습니다. 인상도 좋으시고 서글서글하신 분이었어요. 처음 보는 저에게도 인사와 안부를 따뜻하게 물으시던 그분께서는 아주버님을 보자 표정이 싹 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혀를 끌끌 차면서 병원 좀 다니라니까 아직까지 어머니께 붙어서 거머리 생활이나 하고 있다고 한마디 하셨죠. 말씀이 좀 지나치셔서 조금 놀랐지만 진짜로 놀란 건 그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이 갑자기 눈이 뒤집혀서는 상을 얻고 그 친척분께 달려드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온갖 구성과 역사를 난무하였고 시댁의 기물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온몸이 굳은 채 놀라 지켜보다가 남편에게 이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날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며칠 지나 남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주버님, 너무 위험한 것 아니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난감한 표정으로 아주버님을 싸하고 돌더라고요. 그래도 형 치료도 받고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걸 몰라줘서 속상해서 그런 거겠지. 남자들은 가끔 그래 너무 신경 쓰지 마 앞으로 그럴 일 없을 거야 하니 그게 말이 돼? 무슨 남자들이 가끔 그래 어머니도 그리고 그 연세 드시고도 그렇게 난리치는데 아주버님 감싸고만 있더라.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나는 사실 다시 뵙기도 좀 무서운데? 너한텐 그런 일 없었잖아. 그 사람이랑 형이랑 원래 사이가 좀 안 좋았어 어머니도. 그래서 그런 거겠지. 온 집안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아주버님을 싸고 도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더군요. 그래도 남편 말대로 아주버님이 치료 잘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저만 최대한 안 마주치려고 노력했어요. 어쨌든 남편은 자기 형이고 애틋한 존재이니 남편에게도 강요하면 싸움밖에 안 될 게 뻔하고 시어머니와도 싸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최대한 아주버님과 만나게 되는 걸 피하고 어쩌다 시댁에 가게 돼도 오래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능하면 밥 사드린다고 하고 따로 밖에서 뵈려고 했고요. 특히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어서 더 조심하게 됐어요. 어쩌다 제가 크게 놀라면 힘들게 찾아온 아이에게 큰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어찌됐든 아주버님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아이에게도 좋을 게 없으니까요. 남편에게는 전혀 티를 내지 않고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고 지냈기 때문에 둔한 남편은 알아차리지도 못했고 저도 나름대로 아주버님을 잘 안 마주치게 되면서 아주버님 문제로 앞으로 싸울 일은 없겠거니 생각했었죠. 하지만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아주버님은 또다시 도박에 크게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전부터 시어머니와 남편 모르게 꾸준히 하고 있던 모양이더군요. 그 나이에 병원에 갔다 약을 타온다 거짓말해서 시어머니에게 돈을 타서는 짜잘하게 말입니다. 액수가 적어서 시어머니도 알면서 눈 감아준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적은 액수로 하니 성에 차지 않았는지 아니면 몇 번 돈을 따고 나니 더 갈증이 생긴 모양인지 아주버님은 참지 못하고 큰 액수가 걸린 판에 뛰어들었고 그건 그대로 시댁에 빚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아이가 태어나고 갓 대기를 넘겼을 때였어요. 엄마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마냥 새롭고 어렵기만 한 나날을 정신없이 보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오더군요.
밤새 우는 아이를 겨우 재우고 목초가 된 채로 전화를 받았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다르게 딱딱하고 날이 서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연이니? 나다 다름이 아니고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런데 돈 좀 구해줄 수 있니?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딱 말씀하시더군요. 처음엔 제가 너무 피곤해서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당당하게 돈을 요구하시길래 어이가 없어 얼마가 필요하시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글쎄 1억 원을 달라고 하지 뭐예요. 어머니, 제가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큰 돈을 지금 갑자기 어떻게 구해요. 없으면 대출이라도 받던가 집을 팔던가 하면 되잖아. 내가 이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우리 성원이 돈까지 받아서 생활한다며 너는 집에서 노는 애가 그 큰 돈을 가지고 아직 그 돈도 못 모으고 뭐하며 살았니? 우리 성원이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왜 내가 다 관리하니? 그 말을 들으니 어이가 없어서 저도 따박따박 따졌습니다. 평소라면 어른께 깍듯한 편이라 언성이 높아질 것 같으면 제 감정 추스르고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했을 텐데 저도 너무 피곤해서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지더군요. 어머니, 제가 뭘 집에서 놀아요. 성원 씨가 제대로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성원 씨랑 저랑 똑같이 용돈 받아 쓰고 나머진 저축해요. 그리고 어머님, 그 돈이 갑자기 왜 필요하신데요? 돈이 필요하시면 뭐 때문에 필요하고 어떻게 쓰실 건지 똑바로 말씀해 주시는 게 먼저 아니에요. 저한테 돈 맡겨 놓으신 것도 아니잖아요. 야, 넌 어디 싸가지 없이 어른이 말하는데? 따박따박 말댔고야. 내 부모가 그렇게 가르쳐 그 얘기 듣는데 저도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본능적으로 깨달았죠. 아주버님이 또 도박하셨구나 하고요. 더 이상 대꾸하기도 싫어서 저 돈 없다고 있다고 해도 빌려드릴 수도 없고 그냥 드릴 수는 더더욱 없다고 못 받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가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안 받았어요. 대신 집에 온 남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너네 엄마가 나 집에서 놀면서 네 돈 받아서 편안하게 산다고 1억 내놔라고 하더라. 어떻게 생각해? 그러자 남편이 안색이 싹 변하는데 볼만하더군요. 이미 그때부터 남편과 제 연봉은 좀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경력이 있다고 해도 고졸학력으로는 연봉 인상이나 진급에 무리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연애 때부터 늦게라도 대학을 다니거나 미래를 준비해보는 건 어떻냐 제안했는데 남편은 별로 내키지 않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결혼 생활 동안 진급도 하고 아이를 낳고는 육아휴직을 받아도 생활하고 있는 반면 남편은 복지에 육아휴직도 포함이 되지 않고 연봉도 미미하게 인상돼서 오히려 제가 버는 돈이 훨씬 많은 편이었거든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지만 제 용돈과 남편 용돈,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다 적금을 해서 목돈도 어느 정도 꽤 됐고요. 이 부분은 저는 자신있게 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과소비는 안 해도 저축하는 습관이나 개념 자체가 저보다는 훨씬 떨어지니까요. 목돈의 일부는 주식에 투자해 이미 수익도 많이 올렸고요. 그걸 잘 알면서 시어머니한테 가서 뭐라고 떠들었길래 시모가 그런 식으로 입을 놀리는지 화가 너무 나더군요. 그날 남편에게 사과받고 더 이상 시모가 말도 안 되는 욕은 못하게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지만 사실 그 얘기를 들을 때도 별로 믿지는 않았어요. 애초에 자기가 잘할 거였으면 제 귀에 그런 얘기가 안 들리게 잘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거라 신뢰가 안 갔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머저리 같은 놈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도 제대로 일 처리를 하지도 못했고요. 어쨌든 뭐라고 말을 했는지 그 뒤로 시모가 전화해서 돈 내놔라 하는 경우 없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시모는 철저하게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정말 치졸하고 치사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처음 시작은 정말 간단하지만 기분 나쁜 방법인 음식에 대한 차별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집에 찾아오셨어요. 아주버님 일이 있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제 감정도 조금은 누그러들었고 어머니도 이전과 다를 것 없이 밝은 표정으로 양손에 뭔가를 가득 들고 오셨기 때문에 화가 풀리셨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잘하면
아주버님, 일을 없던 일로 할 순 없어도 잊은 척하고는 살 수 있겠구나 하고 어머니께 이전보다 밝은 목소리로 더 상냥하게 맞이해드렸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저는 본체 만체하더니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혀를 끌끌 차시며 이럴 줄 알았다는 듯이 말씀하시더군요. 너는 애 낳은 게 벼슬이라 집안 꼴을 이렇게 하고 사니? 겉도 아들도 아니고 딸 겨우 낳아놓고는? 집에서 놀면서 우리 아들 쫄쫄 굶기고 잘 살고 있네? 팔자도 편하다 너 그래놓고 산후조리를 하고 일하는 사람을 부르고 아주 팔자 좋아? 냉장고 안은 통통 비어있지도 않았고 제가 몸이 풀리지 않아 이모님 불러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건 사실이지만 힘이 들어가는 빨래나 청소 같은 것만 도와주시지 남편 밥은 제가 차려주고 있었어요. 출근 전에 일어나서 아침까지 말입니다. 가끔 정말 힘들면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하긴 했지만요. 그에 비하면 남편은 애를 낳은 것도 아니고 집안일을 크게 돕는 것도 아니라 저도 불만 있는 차였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정이 뚝 떨어지더군요. 제가 이모님 불러 집안일 한다는 걸 시어머니께 그대로 일러 바친 꼴이잖아요. 시어머니가 바리바리 싸들고 온 음식들은 보니 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뿐이더군요. 고기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를 놀리기라도 하듯이 다 고기 반찬이었습니다. 그것도 완제품으로 들고 오신 것도 아니고 반조리식으로 가져오셔서 제가 꼭 해서 대령해줘야 하는 것들로 말입니다. 어이가 없어 또 어머니께 따졌네요. 어머니 성원씨 결혼하고 살이 10kg나 쪘는데 제가 쫄쫄 굶긴대요. 그럼 지 뱃살은 어디서 쪄서 온 거래요? 저는 출산하고 살이 너무 빠져서 힘이 없는데 좀 알려달라고 하세요. 딱 보니까 어머니께는 오만 얘기 다 하고 일러 바치는구만. 그만 일러 바치고 저한테 직접 얘기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빈정거리니까 어머니는 또 길길이 날뛰면서 싸가지가 없다 어쩐다 난리가 나시더라고요. 그대로 음식만 내려놓고 나가시라고 했습니다. 음식도 들고 나가시면 더 좋겠지만 어차피 제가 먹을 것도 아니니까요. 그날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한 번만 더 이런 일 생기면 이혼하겠다고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남편이 사색이 되더군요. 자기 입장에서는 제가 저축도 대신해주고 애도 집안일도 다 전임해서 해주는 데다 연봉도 제가 높으니 이혼하면 자기가 큰일이잖아요. 게다가 지금은 저 때문에 아주머니 빚도 안 갚아주는 상황인데 자기는 힘들 거 하나 없이 제 핑계대면서 시머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혼하면 자기가 나쁜 사람이 돼서 거절해야 하는 거니까요. 남편은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자기는 좋은 사람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남이 자신의 일까지 대신 책임져 주길 바랍니다. 중간에서 자기만 살아남는 거죠. 그게 연애할 때 남편과 그다지 싸우지 않았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렇게 또 세게 말하니 시모가 직접적으로 저희 집을 찾아와서 속을 뒤집어 놓는 일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저는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아이가 너무 어렸고 이전에는 이혼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이에게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 망설였어요. 저는 한 번도 제 아이를 이혼 가정에서 키울 거라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고 사실 이혼 가정에서 크게 할 바에는 제가 손해를 봐도 온전한 가정에서 키우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보수적인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명절에 시댁을 방문할 때마다 시모가 제 눈살을 찌푸려지게 하더군요. 음식 같은 건 다 아들아들하면서 아주버님과 남편 앞에 몰아주고 저는 남편과 아주버님이 밥 먹을 동안 설거지해라 뭐해라 이것저것 시키면서 남편과 아주버님이 밥을 다 먹고 일어서면 저보고 남은 잔반으로 밥 먹으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그걸 보고도 아무 말도 안 하고요. 너무 자존심 상하고 비위가 상해 안 먹는다 하고 상을 치웠습니다. 그것 말고도 저는 아예 투명인간이고 자기들끼리만 아는 옛날 얘기를 나누며 저는 아예 대화에 낄 수도 없게 하거나 어쩌다 말이라도 한 번 하면 요즘은 세상 좋아져서 기집애들이 무서운 줄 모르고 함부로 입을 놀린다고 하시는 건 아니겠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도 여자 아니냐고 한마디 했다가 또 싸움 날 뻔한걸? 남편이 재빠르게 시어머니 비위를 맞추며 화제를 돌려 무마시켰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제 편을 들이는 게 아니라
상황을 회피해버리는 남편의 무책임함에 저는 더 화가 났고요. 하지만 저한테 그렇게 하는 건 제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명절엔 안 와야겠다 생각하고 잊으면 되는 거였어요. 가장 참을 수 없는 건 제 아이가 딸아이라고 혀를 끌끌 차는 시모의 태도였습니다. 승현이 쟤도 아들로 태어났어야 하는 것을 딸이 나와가지고 요즘 세상에 딸이 뭐 필요해? 나는 다행스럽게도 아들 둘 다 잘 지낸다만 수연이 너는 이 집 몸 풀렸으면 둘째 아들 할 준비해야지 그런 생각 없니? 우리 집대 끊기게 하려고 그러니? 그때는 딸이 10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몸도 풀리지 않았을 뿐더러 저는 사실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아이는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는 생각이라 둘째 생각은 아예 없었고요. 그리고 제 아이가 아들이 아니라 의미가 없고 실패작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남편은 딸을 건드리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요. 어머니, 저는 그 집 아들 낳을 생각 없는데요. 아주버님 보면 더더욱 아들 낳고 싶지 않고요. 제발 함부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요즘 세상에 그런 말씀하시면 큰일 나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이혼할 생각을 먹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게 또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네. 얘 너는 그럼 우리 집 대말아 먹으려고 작정하고 왔니? 어디서 저런 게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해. 너는 내 딸년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게 말하지 마라. 너한테 배워서 내 딸년도 싸가지 없게 자라면 나는 창피해서 못 산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 진짜 창피해요. 저렇게 집 아내랑 딸이 모욕당하는데 가만히 앉아만 있는 저 자식도 창피해요. 도대체 어떻게 키우면 저렇게 멍청하게 가만히 있어요? 진짜 저도 못 참겠어요. 2번 다시는 여기 오는 일 없을 거예요. 어머니도 절대 우리 승현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바로 남편을 남겨두고 딸과 함께 짐을 싸서 집으로 향했어요. 시모는 뒷목 잡고 쓰러지는 척 하는데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집에 가자마자 인터넷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하고 있는데 남편이 뒤늦게 집에 헐레벌떡 와서는 미안하다 하더군요. 자기 엄마가 너무 힘들게 자기를 키운 거 알아서 자기가 엄마한테 큰 소리를 못한다는 말 하나요? 변명도 기도 안 차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저를 안 귀하게 키워서 너네 집 가서 그런 꼴 당하고 있어도 되냐고 욕을 한 바가지 퍼부었더니 남편은 그저 계속 미안하단 말만 반복하고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거다 원하지 않으면 앞으로 시어머니를 안 보고 살아도 된다는 의미 없는 말만 계속하면서 미안하다고 빌더라고요. 앞에서는 알았다고 하고 뒤로는 인터넷으로 계속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고 언제든 이혼을 할 수 있게 이혼 과정과 준비해야 할 것들을 찾아보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친정어머니가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자궁암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받았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댁 때문에 전전긍긍하느라 별일 없는 저희 부모님께는 크게 신경 쓰지 못하고 살았던 게 사실이니까요. 특히 부모님은 퇴직 후 시골로 내려가 지내고 있는 터라 거리가 멀어 더 자주 찾아뵙지 못했었는데 너무 죄송해서 마냥 눈물만 나더라고요. 바로 어머니를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시키고 그날부터 병간호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겨우 돌을 넘긴 상태라 아이만 보고 있어도 진이 빠지는데 어머니 병간호도 해야 되고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죠. 그나마 병원에 갈 때는 근처 친구 집에 아이를 맡기고 갈 수 있어 다행이었지만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잠에 빠질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상태가 많이 심각하신 건 아니라 아픈 몸이신데도 저를 안 힘들게 하려고 노력하시고 아이도 많이 봐주시려고 해서 가끔이나마 눈을 붙일 수 있었어요. 본인 아프신 것보다 저 힘든 걸 더 마음 아파하시고 미안해하시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아무것도 안 했고요. 집안일도 자기나 한다고 하는데 대충대충 난장판이 되어가는 집을 보면서 속만 절절 끓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해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대로 집에서는 눈만 붙이는 생활을 반복했죠. 다행히 어머니가 회복도 빠르시고 항암 치료도 결과가 좋아서 병원 생활이 많이 길어지진 않았어요.
항암 치료가 끝나갈 때쯤 저도 이런저런 정리를 하고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와 계시더군요. 남편은 또 그 옆에 멍청하게 앉아 있고요. 집안은 당연히 난장판이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나가면서 남편에게 집 정리 좀 해달라고 신경질적으로 말했는데 남편이 멍청하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시모를 부른 모양이더군요.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번 더 시모 만나면 이혼하겠다고 했는데 제 말은 귀뚱으로도 안 들은 모양이더군요. 너무 피곤한 상태로 집에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 얼굴을 보니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아 싸늘하게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이 바보같이 또 웃으면서 상황을 넘어가려고 변명하더군요. 아니 내가 집안일 해달라고 부른 건 아니고 어머니가 근처에 계시다고 해서 뭐 좀 물어볼 겸 이렇게 말끝을 흐리는데 저 얼굴에 펀치를 날리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남편 말에 제가 대답할 새도 없이 시모가 저에게 처음 들어보는 욕을 퍼부으며 삿대질을 하실지는 뭐예요. 너 우리 귀한 아들 데려가서 잘하는 짓이다. 이게 사람 집꼬라지니 우리 불쌍한 아들 내가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너 따위가 뭔데 이렇게 고생을 시켜. 야 너는 니네 엄마만 소중하고 내 아들은 봉이야. 우리 큰 아들 도와달라 할 때는 그렇게 싸가지 없이 대들더니 내 아들 돈으로 니네 어미를 먹여 살리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 말 됐는데 제가 이런 인간 밑에서 자란 등신 같은 남편이랑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봤자 제 딸한테는 아무 도움도 안 될 거라는 사실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대꾸도 안 하고 바로 알아놨던 변호사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예약을 잡았어요. 남편이 그제서야 사색이 돼서 대화로 하면 되는 걸 왜 그러냐고 전화기를 뺏으려고 하길래 그대로 뺨 한 대 때리고 시모 쪽으로 온 힘을 다해서 밀었습니다. 그렇게 시모랑 남편을 현관까지 밀친 다음 현관문 앞에서 한마디 했어요. 아 어머니, 저희 어머니는 보험 내고 연금 내고 착실하게 잘하셔가지고 제 돈 한 푼 없이 다 치료받고요. 이 새끼 직거래만 하는 돈으로 치료받은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너무 적어서 쓸 데도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잘나게 잘 키우신 등신 같은 아들내미 그냥 돈으로 환불할게요. 가져가세요. 트럭으로 줘도 필요 없거든요. 평생 노름에서 돈 까먹는 큰 아들이랑 집안으로 하나 못 지키는 이 등신이랑 둘이 단칸방에서 옹기종기 붙어가지고 행복하게 사세요. 한 번 더 제 앞에 나타나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지금 좋은 말 할 때 나가요. 전과자 딱지 받기 싫으면 그리고 친절하게 현관문 열어서 내보냈습니다. 강제로 내보내고 안전거리까지 잠가버리니 밖에서 시모가 난리가 나고 남편도 그제야 문을 두들기며 또 맨날 들었던 미안하다, 잘못했다 소리는 하고 있으니 동네 시끄러워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그제야 가더라고요. 그게 제가 시모와 남편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법정도 속 시끄러워서 출석 안 하고 진행했고 그동안 이혼하려고 준비했던 모든 서류들 증거들 다 제가 완벽하게 준비해서 남편은 입 한 번 뻥끗 못하고 바로 시모에게로 돌아가게 되었죠. 남편 짐도 정리해서 택배로 붙여버리고 다시는 집에 못 오게 했습니다. 어차피 집도 저희 집에서 보태고 제 돈 모은 걸로 샀으니 명의도 제 것으로 했었거든요. 처음부터 확실하게 해놓길 잘했다 싶네요. 저는 이혼 이후에 복직을 했다가 아이와 시간을 더 오래 보내고 싶어 퇴사하고 프리랜서로 전향했어요. 이전에 회사에서 받아놓은 거래처도 많고 인맥도 잘 쌓아놔서 주기적으로 외주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 거의 회사 다닐 때처럼 고정적인 수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많고요. 아이에게 한부모 가정을 만들어주는 게 마음이 아파 어떻게든 아이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혼 후 몇 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일을 하다 연상의 사업가분과 인연이 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비교했을 때 가장 좋은 점은 아무래도 본인 일은 확실히 하고 책임감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모습이 가장 어른스럽고 본받을 만한 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 생각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시댁에서 받은 상처가 큰 만큼 제가 좀 더 조심스러워 조금 더 준비를 해보고 생각해보려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니 저는 충분히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인데 왜 그런 머저리 같은 시댁과 남편에게 몇 년을 허비하며 지냈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더 빨리 이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이나 들지만 아이가 생겨서 잠시나마 추충거렸던 그 시간도 너무 아까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과 신모를 쫓아낼 때 홧김에 한 말이지만 시댁은 진짜로 아주버님의 계속된 빚으로 지불을 청산하고 단칸방에 새 식구 우순도순 지내고 있다고 하네요. 사실 이혼 후에 이전 신혼집 근처 식당에서 대충 점심을 때는 적이 있었는데 부엌에서 신모가 설거지하는 걸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혼하고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을 때인데 신모가 폭삭 더 늙어 보이더군요. 남편이 벌어주는 돈으로는 아주버님의 빚 청산이 아예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남편이 이제 좀 정신 차리고 빚을 못 갚아주겠다고 하고 나간 건지는 잘 모르겠다만 아직 시댁 식구들을 증오에 맞이하는 상황에서도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모가 뿌린 대로 거둔 거겠지요.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아이가 남편을 만나고 싶어하면 만나게 해주려고 하지만 무너져가는 단칸방에 사는 남편 집에 아이를 보내고 싶지 않아 무조건 밖에서 시간을 보내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아이도 아빠한테 별로 정이 없어서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제 남자친구를 더 따르고 좋아합니다. 남편이 아이와 시간을 보내거나 아이에게 사랑을 준 것도 아니니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사연을 보내고 남편이란 사람에 대해 완전히 잊어보려고 합니다. 아직 제 인생은 길게 남아있고 저에겐 저보다 더 소중한 제 딸이 있으니 힘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